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은 주제가 좀 많이 무서운 주제잖아요. 탈모.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 탈모도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서 맞아요. 뭐 어쨌든 머리카락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섭지. 그렇죠.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 막 이런 것 쪽을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머리가 빠진다, 혹은 머리가 급격히 가늘어진다, 뭐 이런 유의 모발의 문제를 느끼실 때 이제 피부과를 가시거나 혹은 뭐 모발 전문 클리닉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닥터분들은 이제 먹는 거 자체가 탈모의 예방 혹은 관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딱 대놓고 말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개인의 영양 상태가, 단백질 영양 상태가 꽤 우수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표예요. 머리 끝이 갈라져 있냐, 머리가 제대로 올바른 속도로 길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말초까지 가는 단백질 영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그래요. 손톱 발톱이 제 속도로 자라나지 않고 갈라지고 깨진다? 그러면 단백질 영양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것들이 결국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떠한 영양이 가는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무슨 식품을 먹으면 뭐 잔디 인형 같이 머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먹는 것과 모발 건강, 탈모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탈모 좀 증상 중에서 그러면은 모발이 엄청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색이 갑자기 막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탈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의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적인 모발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는 각각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표준화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느낄 때 뭐 작년 이맘때보다 뭐 머리숱이 현저히 없어진 것 같아, 뭐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진 것 같아, 쫙쫙 잡았는데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얇아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시면 사실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영양소 섭취가 어떻게 보면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식물성이나 동물성 둘 중에 어떤 걸 섭취하는 게 그 탈모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탈모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크게 단백질 근원 재료를 둘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완전성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필수 아미노산도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동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었을 때 식물성 단백질 먹은 것보다 체내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체 효용성도 훨씬 높죠. 근데 다만 동물성 단백질 근원 식품은 고지방인 경우도 많고, 비타민, 미네랄 혹은 식이섬유 같은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로서 노리는 생체 효용성은 동물성 단백질 대비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는 근원 식품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 하루 3번 정도 뭐 식사를 하시든 간식을 드시든 하루 3번 정도 메인 내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면 뭐 1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시고 2번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면 딱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 각각의 그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각각 추천하는 음식들이 또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자주 드시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또 뭐 있나요? 오리고기 등등. 생선 쪽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 육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아. 어류, 어패류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수 있어요. 각종 생선류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 생선들, 그리고 뭐 조개, 연체 동물에 해당하는 오징어,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동물성 근원 재료들이죠. 그리고 달걀도 동물성 재료에 속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는 건 대표적인 게 콩, 두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뭐 두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재료 해당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혹시 없으실까요? 제일 추천하는 거요. 저는 동물성 단백질 재료를 육류에서 택하실 때는 기름기 없는 부위. 이건 특정 어떤 고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단 기름기 없는 부위 그리고 그렇게 조리한 조리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돼야 건강할 수 있다고. 물에 빠진 고기 예를 들면 보쌈, 수육, 삼계탕 그런 것들이 삼겹살 구이, 오겹살 구이, 뭐 치킨 이런 거보다 건강하겠죠?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어요. 식물성 중에서 어떤 게? 식물성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부도 요즘은 되게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뭐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연두부, 순두부, 뭐 비지, 뭐 다양한 형태의 두부들이 많으니까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리를 사실 해서 드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아 나는 두부는 좀 뭐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여러 종류의 콩으로 만든 또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후무스 같은 병아리 콩 스프레드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콩을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이고, 뭐 콩이 주요한 재료가 되는 샐러드나 혹은 그 콩을 가지고 끓인 스프 같은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식물성이랑 동물성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세 끼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첫 끼는 동물성, 두 번째 끼니는 뭐 식물성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그거 정말 개인 취향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네.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한 번은 동물성 단백질, 뭐 2번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저녁에는 뭐 보쌈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오후에 뭐 오후 간식 뭐 두유 한 팩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침에는 요즘 간단하게 아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두부 뭐 이렇게 작은 팩 나오는 거 곁들여 가지고 샐러드를 먹거나 그런 류의 식사들 좋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단백질 섭취가 결국에는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가요? 단백질 보충제, 무슨 요즘 탈모인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영양제. 근데 영양제도 단백질 보충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자연의 성상이 아닌 제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뭐 각종 뭐 비오틴 영양제 이런 것들 탈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적게 먹어 문제가 아니라 과량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내가 진짜 무슨 뭐 버디빌딩 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슬업이 필요하고 막 내가 평상시 먹는 단백질보다 막 훨씬 과량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탈모를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아미노산을 섞게 되고 이제 부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섞이는 것 중에 보통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성분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엄청 많이 먹는 거니까 뭐 헤어는 막 쑥쑥 자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관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맞아요. 몸은 굉장히 근육맨인데 헤어는 없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로 밝혀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크레아틴 보충제 자체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싶어요. 이게 연구로 아직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살면서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우리가 1세대 아닐까?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위의 세대에는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 없었고
그런 거를 먹다가 한 생애를 잘 풍미하고 돌아가신 분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를 먹는 거의 우리가 첫 번째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나의 아들과 나의 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탈모에 좋다고 뭐 맥주 효모도 한참 유행을 했었고,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이 왕창 들어가 있는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모바일 클리닉 가면은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그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온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영양이 결핍돼서 탈모라는 증상까지 가려면 정말 기아가 만연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비만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온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다른 영향들, 예를 들어 자외선의 노출도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다른 영향이 나의 탈모에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케이스이지,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예를 들어서 탈모이신 분들 중에 보면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고3 수험생들 보면은 수학 문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풀수록 머리 이렇게 막 꼬면서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아세요? 여자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랬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머리에 계속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두피에. 네. 그래서 여기에만 부분 탈모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에 의식적으로 손을 많이 대는, 그리고 내가 막 두피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긁는, 이제 그런 유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 좀 개선을 하시면 사실 훨씬 좋죠.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머리 끝까지 열 뻗치는 일이 많이 없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럼 평화로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일수록 사실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자를 너무 계속 쓰고 계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탈모에는 좋은 영향이 없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60, 70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명이,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90살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점점 건강해지면서 사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화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렇다 보니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탈모라는 게 60대, 70대도 물론 고민이 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증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 있죠. 젊은 층 탈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탈모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염색을 한다거나 뭐 펌을 한다거나 혹은 탈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점점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잖아요. 실제로는 전 세계인의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모두의 머리 끝에서 가장 강력한 자외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아가니까요. 박사님만 아는 좀 이런 그 단백질을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메뉴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재료에서 어떤 부위를 선택하냐,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울러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량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이걸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뭐 손바닥 하나만큼이야, 그만큼의 고기야 라고 하면, 그거를 한 끼에 홀랑 다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단백질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걸 오히려 3등분 해가지고 몇 끼 먹는 게
내가 그만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더 좋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냥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먹기 쉬운 게 사실 자주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거나 혹은 간단한 저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뭐 귀리, 오트죠? 오트 뭐 좋은 거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뭐 아보카도도 좋고 잘 익은 바나나도 좋고 뭐 두유나 우유 같은 거 선택하셔서 잘 갈아서 드시는 거, 그것도 저는 좀 빠르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또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임으로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머리가 빠진다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하면 사실 좀 늦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이제 고민하기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가 되게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잡았는데 뭔가 좀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신경을 쓰실 때 무언가 카더라에 의존해서 어떤 거를 과량으로 드시지 마시라. 오히려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머리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내가 안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레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 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거 피하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뭐 한 10개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 반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의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먹으면 좋은 과일 몇 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레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그래서 알알이 블루베리가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네. 들어있으면 인체에 어디에 좋나요? 그런 거? 모든 만성 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 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 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 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 키위 파이기도 하네요. 참외요. 참외 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 러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 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2개, 3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공복의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의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식사와 과일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 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거는 이제 여름 과일에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참외를 그렇게 뭐 무쳐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 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무쳐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도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지만 정말 쥐약입니다.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박 한쪽이라고 했는데 막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 이제 기준으로 보면 2쪽 정도 적당해요.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 편에서 강조드리는 게 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2쪽 정도가 적당하다.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나 수박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 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 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의 위배가 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 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씹어 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 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을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다 일단 드실 수는 있고요.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더 싱거워.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안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이제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